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240조 또 투자가 들어옵니다. 6월 이 종목에서 아마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8,4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최근 정책줄 중에서 새로운 신정책주 테마주들을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정리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맨 아래 내려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에 계속해서 100조, 200조씩 투자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240조 투자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큰 돈 벌 수 있을 만한 언제? 6월에 그 종목이 뭔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금 시장상을 본다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번에 이 파월 의장과 바이든이 만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 하반기에 대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목들 중 하나가 2차 전지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번 2차 전지 240조 또 투자 들어옴에 따라서 충분히 6월에 큰 돈 벌 수 있을 만한 저평가 2차 전지 종목들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들의 발표입니다. 무슨 발표? 하반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발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발표가 곧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K, LG, 현대차 6월 달입니다. 전략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미래 대응 전략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이 전략 회의에서 미래에 어디를 키우고 어디를 성장시키고 뭐를 진행할지 당연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등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이 상반기 경영 전략 회의를 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하반기를 준비하는 전략 회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말쯤, 6월 말쯤 해가지고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삼성은 매년 6월과 12월에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사업 부문별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좀 제대로 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X, DS 부문별로 회의가 열리고 DX 부분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재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그리고 원자재값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할지 결정이 되고 DS 부분은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또는 이 반도체 이 협력 관련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SK도 똑같습니다. 매년 6월 SK그룹 회장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스펙스 추구협의회 그리고 주요 관계사 사장단이 만나서 확대 경영 회의를 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 경영 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와 ESG 경영 활동 당연히 친환경 쪽이겠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든가 재무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좀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도 똑같겠죠. 오는 30일 구강모 회장 주재로 3년 만에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회는 구 회장이 주재하는 계열사별 전략회의로 상반기 회의는 5월, 하반기 회의는 10월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 21년도나 2022년도나 그 당시 보시면은 사실상 10월이 되면은 뭔가 물적 분할한다라든가 뭔가 대단한 발표를 LG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2020년부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면서 전략회의로 대체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사업 보고회를 시작을 하고 이제 LG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솔루션 등등 계열사가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 똑같습니다. 이번 7월입니다. 해외 법인장 회의를 열고 글로벌 전략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 차례 열게 되고요. 여기 안에서는 뭐다? 당연히 불확실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번 6월 또는 7월쯤 해가지고 SK, 삼성, LG 그리고 현대차 대한민국인 이 4대 기업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전략 회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 전략 회의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당연히 뭐다? 친환경이고 사실상 SK, 삼성, LG, 현대차 이 4개 기업이 동시에 다루는 게 뭡니까? 바로 2차 전지라는 거죠. 당연히 그 얘기나 이슈나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미 뭐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발표를 진행했죠. 뭘 발표를 했습니까? 이번에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전기차가 대한민국에서만 진행될 게 아니라 테슬라 또는 중국의 전기차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이제는 전기차로 나가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내놓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잇따라 출시를 합니다. 내연기관 엔진과 고용량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가 순수 전기차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전기차를 판매하기보다는 이제 중간 단계 나아가는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에서 10종의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고 가장 주목받는 게 SUV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승용차가 안 먹혀요. 왜 안 먹힌다 했어요? 미국은 멀리, 그러니까 땅이 넓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뭐 승용차를 탄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픽업 트럭이라든가 쌍용차의 뭐 렉스턴 같은 아니면은 SUV라든가 이런 큰 차들이 미국에 상당히 먹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엘라베마주 몽고벤에 있는 공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10월부터 생산 계획이 있는 상태고요. 첫 전동화 모델로 현대차는 약 3,600억 원을 투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신형 스포티지 PHEV 모델을 하이브리드 6월 7월 추가할 예정이고 소렌토 보면 다 SUV입니다. 모델을 좀 증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6% 수준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는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운 상태고 전기차 고객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현대차가 좋으니까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우리 전기차도 현대차로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현대차를 아예 모르면은 이게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괜찮네. 뭐 사실상 뭐 다른 미국 차량이 없는 기능들이 많네. 그럼 현대차 전기차로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과감하게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 차, 현대차의 하이브리드가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우위를 선점하기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열심히 지금 뭐 미국에 하이브리드를 준비하고 이번에 뭐 판매하겠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려면 그 넘어가서 전기차까지 가려면 일단 첫 번째 공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원자재 부분에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세 가지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숨에 단기간에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뭐다? 이번에 조지아의 공장을 짓기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통큰 투자로 전기차 날개단 현대차 하반기 오히려 이 전기차 투자로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배터리 셀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했죠.
중장기 공급 전망을 책임질 해외 전기차 공장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기회 확보와 오히려 더 나은 이 주가 상승이라든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뭐 주가가 뭐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맞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바이든과 만나서 면담을 해서 이제 이번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억 6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전기차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 넘어서서 로보틱스, 그다음에 플라잉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등을 더 투자하겠다고 해서 약 10한 3, 4조를 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미국 전기차 시장은 75만 대 규모에서 대략 몇 퍼센트 4배 이상 성장하고요. 뭐 3배에서 4배 이상 성장을 하고 많게는 거의 9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아시겠지만 대략 6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수준으로 미국의 이 차량을 맡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전기차 투자 발표 내용은 기존에 보도되고 예상된 내용보다 사실상 뭐 크게 다르거나 또는 줄거나 그러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생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장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뭐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기존 완성차 경쟁사들은 환경 규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전기차 차종을 늘리기에 집중하는 반면에 현대차는 글로벌 런칭으로 꾸준히 이제 현대차라는 브랜드를 미국에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브랜드 현대차라는 이 차량이 좋은 차구나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있지만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수요 성장이라든가 계속 그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현대차가 공장을 지었죠. 아 이걸로 해결되겠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사량용 반도체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그 반도체를 위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인텔과 손을 잡고 시스템 반도체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한미 반도체 동맹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대통령과 퀄컴 CEO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뒤에 열흘 만에 삼성전자와 인텔 두 총수의 회동이 이어진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지금 당장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협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팻 겔싱어 인텔 CEO를 만나서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각 부문장들과 함께 릴레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4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가 설계입니다. 반도체 협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연내 최선단 기술인 파운드리 3나노 공장 양산을 선언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서 우리 차량용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D램 기술을 개발하고 인텔의 데이터 센터 서버 플랫폼 등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이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성이 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경제성을 갖고 있는 한국과 반도체 설계와 원천 기술 보유국인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함께 협력을 한다면 더 나은 기술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 산업 무역에 중국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지만 사실상 한국의 두 칩 메이커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수출과 수입 모두 이루어지는 분업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한미 간 기술이 협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성장성이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 450조 투자 밝혔죠. 이 또한 결국엔 차량용 반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삼성, 인텔 크게는 한미 협력으로 충분히 이거는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자재는요. 니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리튬이라든가 이거 너무 가격이 치솟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최근 니켈, 코발트, 리튬 강세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NCM 배터리라고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LFP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들의 원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는데 지금 뭐다? 추세 우하향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을 찍어주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좀 과대 상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수요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얘기했었던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좀 과대 상승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한 부분만큼은 현재 눌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니켈, 코발트, 리튬,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배터리 핵심 광물 자원의 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투자 메모를 통해서 니켈, 코발트, 리튬 3대 핵심 배터리 금속 가격이 향후 2년 동안은 하락할 것이다. 2년이면 지금부터 2024년 또는 5년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관련 금속의 강세가 현재로서는 일단락된 상태고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이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가격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었지만 아마 2024년 이후부터 다시 오르고 그 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하락세인 니켈 가격이 올 하반기 현재 대비 20% 상승한 톤당 36,500달러를 기록한 뒤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고점을 찍고 하락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가격 안정화로 큰 수혜를 받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 완성차 업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물 가격 상승으로 배터리 공급가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원가가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부담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공급사와 광물 가격 연동제 계약을 맺는다면서 배터리 업계는 원자재 상승분을 제품가에 반영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 때문에 사실상 좀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가격을 뭐 광물잔이 올라간다고 바로 올려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익성이 낮아졌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 전망에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전기차의 경우에 장기 공급 계약이 주를 이루지만 ESS, 그러니까 전기차 이 배터리 이 충전용 경우 단일 사이트 단위로 구매 입찰을 결정 방식으로 공급 계약 체결되기 때문에 연동제가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격이 내려올수록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 우리가 걱정하던 원자재 가격도 최소 지금부터 2년 정도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뭐다 이것도 안정화가 최소 2년 동안은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은 해결이 되네. 그래서 보다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번에 투자 발표를 진행했죠. 철강 2차 전지에 약 53조 원, 5년간 2만 5천 명을 고용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2026년까지 5년간 33조 원을 비롯해 53조 원을 투자하고 2만 5천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뿐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을 앞세워서 기업의 가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친환경 철강 생산에 20조, 2차 전지 소재에 5조, 친환경 인프라에 5조, 총 2조 7천억 총해 가지고 대략 한 53조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일단 철강 사업 자체가 워낙에 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친환경 미래 소재 산업 분야에 또 원료 확보, 기술 확보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 아까 얘기한 대로 5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상태고요. 그렇네요. 지금 포스코가 53조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250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240조네요. 240조 투자가 어디서 들어오냐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로 누가? SK입니다. SK에서 이번에 5년간 247조를 쏟아붓는다 발표했죠. 이게 10년도 아닙니다. 해봤자 5년이에요. 5년 동안 얼마?
연에 50조씩 쏟아붓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까 뭐 SK 하이닉스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SK그룹이 BBC,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돈을 투자해서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낼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와 소재에 142조, 전기차 배터리에 67조, 디지털 24조, 바이오 12조, 전체 투자금의 90%가 BBC에 집중이 됐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와 소재도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는 방향성인 거고 전기차 배터리는 당연한 부분이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 1%인 2억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수소 풍력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사업에 67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반도체도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뭐 이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에 던 투자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뭐 SK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투자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에서 이번에 247조를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확인됐습니다. 누구? SK가 247조 투자가 들어왔구나. 이것만 합쳐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이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충분히 뭐다? 아, 돈이 뭐 현대차라든가 그 전에 삼성이라든가 다 합쳐버리면은 총 1000조는 쉽게 우습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기대감이 큰 상태라는 거고,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투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자재라든가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뭐 생산을 진행하든가 테슬라가 중국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뭐 테슬라도 6월부터는 정상화 진행이 됩니다. 중국 공장 2교대 시작하고요. 6월 정상화 진행이 들어갑니다. 상하이에 소재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업무 시간을 늘리고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이에 일단 기가팩토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 기가팩토리를 더 중축하겠다, 늘리겠다 얘기한 상태에서 절대 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테슬라 링강 기가팩토리 공장이 1교대 방식에서 기존 2교대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생산 능력이 아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최근 테슬라 공장 내 인력 수가 조업 재개 초기 대비 다소 늘어났으며 2교대제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아마 충분히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또는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물류 상황도 기본적으로 회복이 됐고 생산을 보장할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테슬라가 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인재 모집에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테슬라도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언제부터 6월부터 정상화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상 테슬라가 정상화되지만 이제 슬슬 현대기아차도 차량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누가 기아가 발표를 했죠. 첫 PBV 니로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PBV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전기차도 아니고 PBV 말 그대로 이거는 간단하게 이 스마트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차가 PBV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가 그냥 운행 수단이었다면은 그런 간단한 차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뭐 업무도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PBV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아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 니로 플러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사전 계약 이후 27일까지 12일 영업일 동안 약 8,000대가 계약이 됐고요.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 비율 각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전고를 80mm 높이고 실내 구성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4kW시 고전압 배터리와 150kW 모터 조합으로 1회 충전 시 약 거의 4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고요. 충분히 올인원 디스플레이, 슬림형 헤드레스트, 워크인 디바이스, C타입 USB 단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안에서 업무가 가능하게끔 안에 모델을 좀 간단하고 쉽게 또는 기술력들을 좀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너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앱미터, 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 통합 적용을 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협업을 해서 올해 안에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거기 안에서도 뭐 호출 앱을 이용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제휴를 통해서 좀 업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어시스턴트 현대차 그룹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다? 지금 실제로 기아가 뭐다? 이제는 PBV,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스마트 전기차를 현재 출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현대차가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고 충분히 출시한 만큼 사실상 뭐 몇십만 대까지는 아니지만 고무적인 이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7월에 또는 6월에 좀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대장주가 움직여야 돼요. 그 2차 대장주가 뭐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죠. 얘가 왜 움직여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아시겠지만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예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호예수를 체크해 보면은 이 보호예수가 뭔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보호예수란 상장 전에 사놓고 기관들이 또는 뭐 자사주라든가 아니면 우리사주 사놓고 얘네들은 싸게 샀으니까 상장하자마자 수익이잖아요. 상장하자마자 수익이면은 솔직히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면은 양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적어도 6개월이라든가 적어도 1년이라든가 너네 이 정도는 팔지 마라고 강제로 묶어놓는 게 보호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예수가 걸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관 확약분이 있습니다. 근데 0.02% 이건 뭐 얼마 안 되죠. 75%뭐 얼마 안 되죠. 0.8% 얼마 안 됩니다. 의미가 없다고. 근데 뭐 바로 6개월 차 얼마? 지분이 4%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 지분 4%가 얼마? 상장 후 6개월 뒤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뭐다? 4%가 6개월 뒤에 풀린다. 상장이 언제였죠? 1월 말이었죠. 그럼 얘네 풀리는 게 언제예요? 바로 7월 말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린다? 보겠습니다. 얘네 상장이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7월 27일에 풀린다라는 거고 이 보호 예수가 풀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시켜놔야 되는 거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흔히 대형주들은 상장 후에 대형 보호 예수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를 오히려 상승시키거나 우상향 맞는 이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6월부터는 우상향을 시키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2차 전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제일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상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밀린 상태는 아니죠. 여기가 최저점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부터 언제 7월까지는 계속 관심을 두고 볼만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고요. 과거에 급등세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다 LG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는 조금 추세 전환이라든가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나라 M&D 그리고 나인테크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좀 반등이나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대보 마그네틱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투자가 들어오는 거 알겠고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리얼 주식 연구소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신정책주 테마주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4만 명일 때 자료 배포를 해드렸던 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배포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4만 명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정책주 총정리 자료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천주에서는 뭐 6월 1일 추천주, 31일, 30일, 27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천주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해도 충분히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근에 상하이 봉사 해지 관련주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왜 움직였고 또는 뭐가 움직였고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 나왔던 종목들 최근에 위믹스가 올라갔다면 왜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올려드립니다. 들어와서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 100% 무료 어플이에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5만 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